여러분, 살다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내가 가장 힘들 때 등을 돌리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평생을 함께 갈 줄 알았던 지인이 돈 몇 푼 앞에서 표정을 싹 바꾸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적은요? 그럴 때 우리는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었나? 그 사람의 가면 속 진짜 얼굴을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고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보다 곁에 있는 사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남은 인생을 갉아먹을 독 같은 사람을 구별해서 솎아내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 정말 끝까지 함께 가도 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하는 사람일까요?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동안 인간관계의 쓴맛 단맛을 모두 보았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사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상대방의 본심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질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사람 보는 눈을 새로 뜨게 되실 겁니다.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진짜 내 편과 가짜를 구별하는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이 유배를 가기 전 그 주변에는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권세가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다들 대감하며 굽신거렸지요. 하지만 정조 임금이 승하하고 집안이 풍비박산나며 유배지로 쫓겨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친척들조차 등을 돌리고 비난했습니다. 그 뼈아픈 고독 속에서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상황이 변했을 때 드러난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묻는 말이 아니더라도 상황을 통해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 질문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확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저와 함께 한 가지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평소 참 괜찮다고 생각했던 지인과 근사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흐르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더할 나위 없이 친절합니다. 의자를 빼주고 물잔이 비면 얼른 채워주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아이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쩜 그렇게 지혜로우세요? 하며 온갖 기분 좋은 찬사를 쏟아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겠죠. 아, 이 사람 참 진국이구나. 예의도 바르고 사람을 참 귀하게 대할 줄 아는구나. 내 남은 인생,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참 든든하겠다. 그런데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주문을 받던 앳된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탁자에 물을 조금 쏟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실수입니다. 옷이 젖은 것도 아니고 그저 테이블보에 물자국이 조금 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금 전까지 여러분을 향해 온화하게 웃고 있던 그 사람의 표정이 순식간에 정말 거짓말처럼 차갑게 돌변합니다. 그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아르바이트생을 벌레 보듯 쏘아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윽박지릅니다. 이봐,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지금 내 귀한 손님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지배인 나오라고 해.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모양이야?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당황한 여러분이 아유, 괜찮아. 닦으면 되는데 뭘 그래. 그만해, 사람 민망하게. 라고 말려보지만 그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여러분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미소를 짓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원래 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놀라셨죠? 옷은 괜찮으세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자기 사람 챙기느라 그런 건데라고 넘기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방금 여러분이 목격한 그 표독스러운 얼굴, 힘없는 종업원에게 쏟아부은 그 경멸 어린 말투와 차가운 눈빛,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준 그 따뜻한 미소와 친절은 단지 지금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어려운 상대이기 때문에 쓰고 있는 정교한 가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사람의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를 보기 위해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따지는 도덕교과서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영혼 깊숙이 박혀있는 인격의 밑바닥을 확인하는 여러분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 내가 잘 보여야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천사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훌륭한 인품이 아니라 처세술이고 비즈니스입니다. 생존 본능이죠. 강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흔드는 건 존경심이 아니라 본능적인 굴복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식당 종업원, 아파트 경비원, 택시기사님, 청소하시는 여사님, 혹은 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사회초년생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척들. 이들은 나에게 해를 끼칠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조금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당장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관계, 바로 무방비 상태의 관계입니다. 제어장치가 풀린 이 순간 튀어나오는 행동이야말로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제어할 필요가 없을 때 그 사람의 숨겨진 욕망과 오만함은 걷잡을 수 없이 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자 앞에서의 태도는 연기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습관이고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인간 군상을 겪으며 이 점을 뼈저리게 간파했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불후의 명작 목민심서에는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구구절절 적혀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당시 세태를 보며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벼슬자리에 있는 자가 힘없는 백성을 대할 때 그의 진짜 그릇이 드러난다. 당시 탐관 우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한양에 있는 높은 권력자들에게는 온갖 뇌물을 바치며 굽신거렸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하며 발바닥이라도 할긁기 세웠죠. 하지만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어땠습니까? 가혹하게 세금을 걷고 곤장을 치고 쌀 한 톨까지 빼앗아갔습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들을 보며 사람의 탈을 쓴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력이라는 칼자루를 쥐었을 때 그 칼로 약한 자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칼로 약한 자를 찌르고 베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시대로 가져와 볼까요? 내가 누군지 알아? 라며 소리를 지르고 갑질하는 사람들. 그들의 내면에는 뿌리 깊은 차별의식과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서 나는 너보다 높다는 우월감을 느껴야만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 앞에서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내공이 깊고 자존감이 꽉 찬 사람은 굳이 남을 하대해서 자신의 높음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반면 내면이 빈 껍데기인 사람일수록 완장 하나만 차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래, 그런 사람 참 별로지. 안 만나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첫 번째로 꼽은 이유는 이것이 여러분의 노후와 직결되는 무시무시한 예고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정말 무섭도록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극진한 대우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직 현직에 있어서? 돈이 좀 있어서? 아니면 아직은 건강해서 그 사람에게 밥이라도 한 끼 사줄 능력이 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인맥이 있거나 무언가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그 사람의 눈에 여러분은 강자이거나 최소한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월은 그 누구도 비껴가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늙습니다. 현직에서 물러나 명함이 사라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갑은 얇아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력은 깜빡깜빡하고 걸음걸이는 느려집니다. 사회적인 위치에서 보면 우리는 서서히 약자의 위치로 내려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문제입니다. 식당 종업원에게, 경비원에게 함부로 대하던 그 사람의 태도, 돈 좀 냈다고 유세 부리던 그 천박한 본성이 이제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힘 빠지고 늙어버린 여러분을 향하게 됩니다. 왕년에나 잘 나갔지. 지금은 늙은 뒷방 늙은이 주제에 말이 많아. 돈도 없으면서 밥 사달라고 나왔나? 귀찮게 정말. 그 사람은 여러분이 듣지 않는 곳에서 혹은 심지어 여러분의 면전에 대고 그 식당 종업원에게 지었던 똑같은 경멸의 표정을 짓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 기준은 사람에 대한 예의나 친구 간의 의리가 아니라 철저히 이익과 힘의 논리였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사라진 여러분은 그저 귀찮은 존재, 짐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쏟은 돈이 얼마고 정성이 얼마인데 라는 말은 허공에 흩어질 뿐입니다. 여러분이 강할 때 굽신거렸던 만큼 여러분이 약해지면 그 누구보다 잔인하게 짓밟을 사람이 바로 강약약강의 인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피셔야 합니다. 사람 보는 눈을 새로 뜨셔야 합니다.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가? 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 시선을 돌려 그 사람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현미경처럼 관찰하십시오. 운전대를 잡았을 때 끼어드는 차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사람입니까? 식당에서 반찬 더 달라는 말을 야 여기 하고 하인 부리듯 소리치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부하 직원이나 가족을 남들 앞에서 모욕 주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입니까? 폐지 줍는 어르신이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갈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길 막힌다며 경적을 울리고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입니까? 만약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잠재적 위험인물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좋아서 웃고 있지만 수틀리면 그리고 여러분이 약해지면 언제든 이빨을 드러낼 맹수와 같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마십시오. 마음을 주지도 마시고 돈거래는 더더욱 안 됩니다. 서서히 거리를 두고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약자에게 무례한 자는 반드시 인생에서 걸러내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시작은 예의이고 그 끝은 의리라고 했습니다. 약한 자에게 지키는 예의가 없는 사람은 결국 의리도 지키지 못할 사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에이, 설마 내 친구는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람 마음은 열길 물속보다 알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노후에 절대 잃지 말아야 할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자, 이제 사람의 밑바닥을 확인하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익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이 짧은 물음 뒤에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 깜깜한 사람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내시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소름 돋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평소엔 형님, 아우하며 간도 쓸개도 빼줄 것처럼 굴던 사람이 막상 돈 몇 푼, 땅 몇 평이라는 이익이 걸리는 순간 어떻게 변하던가요? 방금 전까지 순한 양 같던 눈빛이 10원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탐욕스러운 늑대의 눈으로 번득이는 걸 목격하신 적 없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알던 그 사람은 허상이었구나. 돈 앞에서 의리가 휴지 조각처럼 구겨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고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부터 그 가면을 벗겨내는 법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점을 피를 토하듯 경계했습니다. 사람은 이익 앞에서 의리를 저버리기 쉽다. 재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힌다. 그러니 재물 앞에서 그 사람의 태도를 보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평소에 술 잘 사고 밥 잘 사는 친구가 호인인 것은 아닙니다. 이번엔 내가 낼게, 너 더. 라고 호탕하게 외치는 그 모습, 멋져 보이죠? 하지만 그건 그 사람에게 여유가 있을 때, 혹은 밥 한 끼 사서 여러분의 환심을 사는 것이 자신에게 더 큰 이득이 된다고 계산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호의가 아니라 치밀한 투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본성은 배 부르고 등 따실 때가 아니라 이해 타산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튀어나옵니다.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 혹은 눈앞에 주인 없는 꽁돈이 떨어졌을 때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영혼은 발가벗겨집니다. 이걸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거창한 사업을 같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여행을 한번 다녀와 보면 압니다. 여행지에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돈을 걷어서 써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유형이 극명하게 아주 잔인하게 갈립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택시비 잔돈 남은 거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네가 가져. 총무하느라 고생했는데. 아까 네가 커피 샀으니까 입장료는 내가 낼게. 이런 친구는 돈보다 사람과 우정이 위에 있는 그릇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계산기를 두드리며 사람 피를 말리는 친구가 꼭 한 명씩 있습니다. 야, 아까 편의점에서 내가 생수 샀을 때 500원 더 냈는데 그거 정산표에 빠졌더라. 그거 정확히 해야지. 너는 아까 휴게소에서 핫바 하나 더 먹었으니까 3,000원 더 내야지. 총무를 맡기면 이런 단위까지 따지며 엑셀 파일을 들이미는 사람. 친구가 기분 좋게 밥을 샀는데도 커피값 몇천 원 내는 게 아까워서 계산대 앞에서 신발 끈 묶는 척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경제관념이 철저한 것일까요? 꼼꼼한 성격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인색한 것이고 탐욕스러운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돈을 아끼는 절약과 남의 돈을 탐내거나 남에게 쓸 돈을 아까워하는 인색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친구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면서까지 푼돈을 챙기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돈다발을 보면 친구고 뭐고 다 팔아넘길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확실한 테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수로 그 사람에게 작은 손해를 끼쳤을 때의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이때 튀어나오는 첫 마디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물건을 빌렸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작은 흠집을 냈거나 약속 시간을 착각해서 친구가 기다리느라 주차비를 3,000원 정도 더 내게 된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A 유형, 아이고 깜짝이야. 너 안 다쳤어? 물건이야 뭐 쓰다 보면 흠집 나는 거지. 신경 쓰지 마.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 사람은 물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실수한 친구가 무안해할까봐 배려하는 마음. 그게 진짜 명품 인품입니다. B유형, 야? 이거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미치겠네 진짜. 이거 수리비 얼마 나올 줄 알아? 당장 물어내. 너 때문에 주차비 더 나왔잖아. 지금 바로 보내. 얼굴을 붉히며 돈 이야기부터 꺼내는 이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을 친구로 보는 게 아니라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타인으로 볼 뿐입니다. 평소에 아무리 우리가 남이가 이를 외쳤어도 그 사람 마음속 1순위는 언제나 자기 돈입니다. 친구의 미안함보다 내 돈 3,000원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왜 노후에 특히 중요할까요? 그냥 좀 짠돌이 친구 뒀다고 치지 뭐라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젊을 때는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습니다. 인생 공부했다 치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후 자금은 다릅니다. 이건 생명줄입니다. 앞으로 병원비 써야 하고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할 소중한 피땀입니다. 이 돈이 없으면 우리의 노년은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작은 이익에 눈이 뒤집히는 사람을 곁에 두면 반드시 이 생명줄을 위협받게 됩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 인간관계에서는 진리입니다. 작은 돈에 안면 몰수하는 사람은 큰 돈 앞에서는 악마가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평생 모은 퇴직금, 노후 자금을 노리고 이렇게 접근할 것입니다. 이거 투자하면 대박 난대.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원금 보장해 줄게.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일주일만 쓰고 줄게. 이자 쳐서 줄게. 평소에 그 깐깐함은 어디 가고 세상 달콤한 사탕 발림으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의심 없이 친구니까 믿고 돈을 건네는 순간 그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1,000원 손해보는 것도 벌벌 떨던 그 성격으로 여러분의 노후 자금 1억, 2억을 꿀꺽 삼키고는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돈이 곧 종교이고 법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을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재물에 깨끗하지 못한 자와는 절대 깊은 물을 건너지 말라. 함께 배를 탔는데 폭풍우가 몰아치면 자기 짐돈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을 바다로 밀어넣을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이 있으신가요? 가슴 한구석이 뜨끔하거나 서늘해지는 기억이 있으신가요? 돈 잃고 사람 잃는다는 말 절대 흘려듣지 마십시오. 친구끼리 돈 계산 좀 안 하면 어때? 라고 쿨하게 말하지만 정작 자기가 낼 차례가 오면 지갑을 두고 왔다고 하는 사람. 내가 밥 살 때는 비싼 소고기 시키고 자기가 살 때는 김밥 천국 데려가는 사람. 이런 사소한 징조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친하니까 그러겠지라고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 보내는 위험 신호이자 경고음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필요한 것은 내 주머니를 탐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밥 한 그릇을 먹어도 내가 살게. 네가 지난번에 샀잖아 하며 서로의 지갑을 열려고 실랑이 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내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돈이 없어졌을 때 돈은 필요 없고 밥은 먹었냐? 라고 물어봐주는 그 사람. 비록 부자는 아니더라도 마음이 부자인 친구, 이익보다 의리를 먼저 생각하는 친구 한 명만 있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그 어떤 재벌도 부럽지 않을 만큼 풍요로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곁에는 돈 냄새만 쫓는 파리떼가 아니라 사람의 향기가 나는 꽃 같은 인연들만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100만 원이 아니라 단돈 1만 원 앞에서라도 눈빛이 흔들리는 자는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아닙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관문입니다. 앞서 본 두 가지 질문이 그 사람의 인성과 양심을 보는 것이었다면 이 세 번째 질문은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잘못된 상황에서 남 탓을 합니까? 아니면 내 탓을 합니까? 여러분, 인생은 늘 맑은 날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소나기를 만날 수도 있고 거센 태풍이 몰아쳐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일이 꼬이고 실패를 맛봅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인생의 과정일 뿐이죠. 하지만 바로 그 일이 꼬인 순간, 위기가 닥친 순간에 그 사람이 내뱉는 첫마디를 기억하십니까?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의 지난 과거와 다가올 미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할 자격이 있는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평소에는 세상 점잖고 교양 있어 보이던 사람이 접촉사고가 나거나 일이 조금만 틀어지면 차문을 박차고 나와 삿대질부터 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야, 너 운전 똑바로 안 해? 눈은 폼으로 달고 다녀. 자신의 과속은 생각 안 하고 상대방 탓만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 반대로 아이고 많이 놀라셨죠? 제가 좀 더 살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며 먼저 고개를 숙이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그 사람의 영혼의 수준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이라는 기나긴 유배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당대 최고의 천재가, 왕의 총애를 받던 신하가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낯선 땅 끝으로 쫓겨났습니다. 패족이 된 집안, 뿔뿔이 흩어진 형제들. 보통 사람 같으면 세상을 저주하고 정적들을 원망하며 술로 세월을 보내다 화병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저놈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라고 피를 토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척박한 유배지에서 남을 탓하는 대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행유부득 반구적이 어떤 일을 행하여 얻지 못하면 돌이켜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맹자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책을 썼습니다. 무려 500권이 넘는 책을 집필하며 자신의 학문을 완성하고 마음을 닦았습니다. 그가 만약 임금님이 원망스럽다, 간신배들 때문이다라며 남탓만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존경하는 다산 정약용은 없었을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군자는 허물을 자신에게서 찾고 소인은 허물을 남에게서 찾는다. 소인배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입만 열면 핑계고 입만 열면 남 탓입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나라가 이 모양이라서 내가 성공을 못했어. 친구가 배신을 해서, 배우자가 내조를 못해서. 그들의 인생 사전에는 내 탓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때까지 발전하지 못합니다. 반성을 모르니 개선이 없고 개선이 없으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평생을 불만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남 탓하는 습관이 왜 인간관계에서 특히 우리 노후에 치명적일까요? 책임감 없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 씌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동업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경기가 안 좋아져서 사업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남 탓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지 말자고 했잖아. 네가 우겨서 한 거 아니야? 이거 다 내 책임이야. 이렇게 소리치며 발을 뺍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헤쳐나갈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만 찾습니다. 결국 그 짐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몫이 됩니다. 반면에 내 탓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경기가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대비가 좀 부족했네. 미안하다. 일단 급한 불부터 같이 꺼보자. 이런 사람은 위기 앞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책임을 나눠지려 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어른이고 믿고 등을 맡길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 밥 사고 술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가 침몰하려 할 때 구명조끼 하나를 친구에게 양보하거나 같이 물을 퍼내는 사람은 드뭅니다. 남 탓하는 사람은 배가 기울어지면 제일 먼저 쥐새끼처럼 도망가면서 선장인 여러분을 욕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건강을 잃었거나 자식 문제로 속을 썩거나 큰돈을 잃어 마음이 시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구별됩니다. 가짜 친구, 즉 남 탓과 비난이 몸에 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운동 좀 하라니까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저 모양이야? 비가 오는데 왜 우산을 안 챙겼어? 너는 크게 문제야. 여러분은 이미 비에 젖어 춥고 떨리는데 그들은 따뜻한 곳에 서서 여러분을 손가락질하며 훈계를 둡니다. 그 말은 걱정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불행을 보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잔인한 놀이일 뿐입니다. 나는 너처럼 실패하지 않았어라는 것을 확인하며 즐기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친구는 다릅니다. 그들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우산을 여러분 쪽으로 기울여줍니다. 자신의 어깨가 젖더라도 여러분이 더 젖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많이 힘들지? 비 그칠 때까지 같이 있자. 이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곁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경계해야 할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습관적 징징이들입니다. 만날 때마다 남 흉을 보고 세상 탓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쓰레기통 비우듯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이게 문제고 옆집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정치는 썩었고 이런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분명 커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온몸에 기운이 쫙 빠지고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으신가요? 가슴이 답답하고 짜증이 밀려오지 않으신가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방금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당하신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소화하지 못해 남에게 배설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에너지를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들이죠. 이런 사람은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금묵자흑이라 했습니다.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입니다. 매사에 남 탓하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불만만 남습니다. 그들의 불행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너무나 강해서 멀쩡하던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까지 시커멓게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의 정원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뺏어가는 잡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남 탓만 하고 책임질 줄 모르며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의 정원을 망치는 독초와 같습니다. 그래도 정 때문에 오래된 친구니까 하며 망설이지 마십시오. 독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결국 아름다운 꽃들이 다 죽고 맙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미안해, 고마워라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 그런 향기로운 꽃 같은 사람만 곁에 두기에도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 해결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가벼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천근만근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사람의 본성을 비추어 보는 세 가지 거울을 함께 닦아보았습니다. 첫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의 인격을 보았습니다. 둘째, 이익 앞에서의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의 양심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위기 앞에서의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재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단단히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 이 질문들을 조용히 꺼내어 비추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인지, 누가 내 인생을 빛내줄 귀인이고 누가 내 인생을 갉아먹을 악연인지가 명백하게 보일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얼굴 때문에 마음이 조금 아리거나 씁쓸하셨나요? 내가 그동안 헛똑똑이로 살았구나 하며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을 너무 믿었고 마음이 따뜻해서 그랬던 것뿐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은 죄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마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면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만 남기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수백 명의 지인보다 내가 아플 때 달려와 줄 단 한 명의 친구가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옷장이 꽉 차 있으면 새 옷을 걸 수 없듯이 내 인생에 독이 되는 나쁜 인연을 정리해야 비로소 그 빈자리에 향기롭고 선한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놓아주십시오. 그것은 이별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은빛 인생에는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 말고 남 탓하는 사람 말고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진국 같은 사람들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여행이었습니다.